안녕하세요. 2016년 창의혁신 사례 경진대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부 박경환 교수입니다. 본 설명은 창업 아이디어 작성에 관한 것과 두 번째로는 사례 분석에 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험담을 작성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 아이디어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작성은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은 첫째로 그 창업을 위한 제품 컨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지 그 욕구의 속성을 정의 내리고 그러한 욕구 속성을 갖추고 있는 고객 집단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가 고객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고객이 확인이 되면 누가 이것을 팔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고객이 그 제품이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광고 문제와 또 좋은 제품이라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는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될 것인지 그런 유통 채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 실제로 이 시장에서 이 제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매출 규모가 되겠죠. 수요 예측이죠. 수요가 당연히 이제 많아야 매력적인 그 창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제반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사를 또는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적자 상태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시점 가서는 그 적자와 그러니까 비용과 이익이 일치되는 점,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익이 생기는 시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 시점이 언젠가를 여러분들이 예측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작성에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제품 컨셉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것과 이제 비물질적인 서비스가 다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이냐라는 그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험적으로 볼 때 사업 아이템, 사업 기회가 좋으면 성공을 하고 아이디어 또는 사업 기회가 나쁘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또는 제품 컨셉이 좋으면 쉽게 사업에 성공하는 거고 아이디어 또는 제품 컨셉이 나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 컨셉을 형성하는 아이디어와 기회 포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느냐라는 그 아이디어 원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그 외부 정보, 보통 이제 외부 정보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상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말은 쉬운데 사실 어려운 거죠. 남이 못 보는 걸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건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보면은 그 3M 제품에 그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카카오톡도 그런 것이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사물놀이 같은 경우도 이게 독특한 하나의 제품이거든요. 사물놀이 그 기획을 한 거.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는 뭐 그 한류 콘텐츠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런 거기서 아이디어의 그 원천을 얻게 된 것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뭐 이제 할 얘기는 무한히 많은데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창업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격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위대한 쥐틀의 궤변, 그래서 The Great Mousetrap Fallacy라는 건데 이걸 뭐 쥐틀의 궤변이라고도 하고 아주 시사 용어로도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좋은 기술만 있으면 저절로 사업에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 착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술만 있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나 돈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하나의 격언이에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과거 유럽의 흑사병이 돌 때 쥐틀을 아주 멋있게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떼돈을 벌 것으로 상당히 희망에 부풀었는데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쥐틀이 그냥 쥐만 잡으면 되지 그게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나 품질이 그렇게 뛰어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별로 찾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학 쪽에서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디자인 그런 하나만 가지고도 그게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이러한 격언을 바로 위대한 쥐틀의 궤변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우수해도 시장성이 없으면 사업 기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시장성이죠. 그래야 아이디어 플러스 시장성이 있어야 이게 바로 사업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우수하더라도 시장의 수용성을 갖춰야만이 사업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건 결국은 시장성을 갖춘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의 차이점을 보면 아이디어는 타당성만 있으면 돼요. 특히 이제 신제품은 기술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는 디자인 중심으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타당성만 검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기회는 이 시장 수용성, 그러니까 아이디어 플러스 시장 수용성이 있을 때 이게 바로 기회가 된다는 거죠. 사업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에다가 플러스 시장 수용성이 있으면 그게 바로 사업 기회가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 기회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경쟁 우위적 차별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별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뛰어나다,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남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 차별화라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품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아이폰을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전화기 형태잖아요. 이게 조그만.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노트를 만드는 거죠. 노트를. 이 노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펜으로 쓸 수 있는 약간 컴퓨터와도 노트북 비슷한 그런 형태, 메모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즈 크게 해서 이렇게 좀 차별화를 시킨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시장을 많이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든 이러한 차별화적 요소를 가지고 이 사업 기회를 우리가 사업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정적 결함의 여부입니다. 결정적 결함의 여부라고 하는 건 그 제품에 뜻하지 않는 위험이 있다라든가 또는 예를 들면 법이 미비돼서 그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게 실제 시장에 내놓을 수 없다라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와 사업 그 시장성을 갖춘 사업 기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품 컨셉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성을 갖춘 그런 제품 컨셉이 나왔으면 그러한 그 제품이 과연 누가 사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의가 필요하죠. 이거는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인데, 제품 차별화가 이미 이제 앞서서 말한 컨셉이 형성이 됐는데, 그럼 누가 고객인가라는 이 고객을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욕구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욕구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속성을. 예를 들면 뭐 욕구라는 게 어떤 뭐 의식주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이 중에서 또 그 외에는 뭐 재미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속성을 만족시켜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 속성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럼 그 속성에 따라서 이 수요층, 수요 집단이 이제 분석이 됩니다. 수요 집단이. 예를 들면은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빅사이즈다, 빅사이즈 제품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러한 속성을 만족시킨단 말이죠. 그럼 이 수요층은 누가 되겠습니까? 수요층은 이제 그 발이라든가 몸이 좀 빅사이즈인 분들, 이런 게 수요층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인구의 예를 들면 뭐 7에서 한 8% 정도 이분들이 인구에 분포하고 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빅사이즈를 지닌 이러한 그 수요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만족을 시키느냐는 그 욕구의 속성과 그 수요층이 그 나오게 되면 대략 그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 짐작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이제 고객이 정의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누가 이것을 팔 것인가라는 이제 유통에 대한 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알려줘야 돼요. 그 제품이 좋다고 하는 걸. 그런 것들은 이제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좋은 제품인지 아는데 살라고 했는데 집 앞에 나와서 어디서 파는지 몰라. 그럼 그것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제품을 그 사람들한테 그 근처까지 갖다 줄 것이냐, 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유통 경로에 대한 또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품 컨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고객이 정의가 되고, 그 고객한테 그 제품이 전달되는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거기까지 계획이 나왔으면 그 다음 계획은 뭐냐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해요. 자본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러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필요한 자원은 어떤 사람들을 어디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공장과 설비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러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확보한다든가 창업보육센터 같은 걸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리고 개인적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한다든가, 이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자금은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성과는 예상보다 더디다,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격언인데 이걸 꼭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경우는 희망이 부풀어서 바로 돈 벌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은 더 늦게 들어와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버티고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 계획서를 세울 때는 이 점을, 돈은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더 적게 들어온다는 걸 명심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서에서의 마지막은 뭐냐면 언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뭐 좀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고정 비용이라 그래요. 고정 비용은 정해져 있죠. 이게 뭐냐면은 뭐 임대료라든가 설비비 같은 거, 이런 건 정해져 있거든요. 비용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고정 비용서부터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생산을 많이 할수록 그 부품이나 원료 비용이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그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매출액이 쭉 증가를 해요. 이렇게 쭉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보면은 이 비용보다 이러한 비용보다 이쪽에 그 매출 총 비용보다 그 이익이 큰 이익이 나게 되는 이러한 시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한쪽에는 돈이 들어가고 또 쭉 돈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돈이 이제 벌어들이는 거죠. 쭉 이제 매출이죠, 이게. 그러다가 딱 일치하는 지점,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보다 이제 버는 돈이 더 많아지는 이 시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시점을 보려면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한 달에 5,000개를 팔아야 들어가는 돈과 나오는 돈이 일치하는 지점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쓰고라도 한 달에 5,000개는 팔아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5,000개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팔 수 있는 그 분량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결정해 봐야 돼요. 그럼 내가 한 달에 5,000개를 팔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처음 창업하면 잘 모르니까 뭐 1,000개도 팔고 2,000개도 팔잖아요. 근데 이제 점차 가면서 이제 인지도 올라가면서 이제 5,000개를 팔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언제냐라는 거죠. 언제냐라는 거죠. 이걸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창업을 해서 망하는 경우에는 이 손익분기점이 생각보다 일찍 올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은 이렇게 생각만큼 일찍 오질 않아요. 예를 들면 3달쯤이면 3달만 지나면 한 달에 5,000개를 팔 수 있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게 6개월이 돼야 5,000개를 팔 수 있는 그 시점이 다가온단 말이죠. 아니면 한 달에 팔 수 있는 그 분량이. 그러면 계속 그동안은 적자, 손해를 보는 기간이거든요. 이 적자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어요. 그걸 못 버티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잘 예측을 하고 자기가 그 돈을 투하할 수 있는 그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너무 그 사업이 거창하면 손익분기점이 멀어요. 그럼 그때까지 못 버티고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자기 자금 사정을 봐서 좀 만만하게 조금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좀 규모를 작게 가져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죠. 어찌됐든 사업계획서는 이러한 그 매출과 비용의 쭉 일정표 계획이 예측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그 매출의 얼마에 손익분기점을 이루게 되고 그 이후로 이익이 어떻게 날 것이다라는 그 추정치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마쳤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그 작성할 거는 이 사업계획서 전체, 지금 설명한 이 전체를 작성해도 되고, 이게 좀 힘드신 분은 이 중에서 제품 컨셉과 누가 고객인가 정도까지만 작성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창업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문화예술 그 제품 아이디어는 특히 이제 이 컨셉이 이제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컨셉이. 그래서 창업을 위한 제품 서비스의 그 컨셉하고 충족시켜야 되는 그 욕구가 무엇인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한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예, 그러면 제가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창업 아이디어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성공 사례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분석은 조금 그 사업 계획서보다는 조금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보면은 성공 사례 소재를 발굴해야 돼요. 그리고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사례를 가지고 분석된 그 사례를 보고서로 이제 작성해야 되겠죠. 소재 발굴은 그러니까 어떠한 거를 내가 성공 사례로 작성할 것인가라는 그 소재를 발굴할 때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인 시사점이 큰 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많은 걸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교훈이 될 만한 뚜렷한 뚜렷하게 영역을 좀 좁게 잡아서
그걸 확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교과서처럼 모든 내용이 들어가면 그건 오히려 그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서 가장 뚜렷한 거 한 개 또는 몇 개 정도만 딱 집어서 그걸 가지고 성공 사례로 분석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한 소재를 발굴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례 분석하는 그런 절차를 보면 처음에 연구 설계가 필요합니다. 연구 설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재가 발굴되면 이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죠. 하나의 계획이죠.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거를 이제 그 해석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이론의 적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쓸 때 너저리 글을 쓰면은 이게 별로 좀 명확하지 못하고 이제 불명확하죠. 불명확하고 이제 애매해요. 이게 애매해가지고 조금 그 인상을 크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론을 작성하다가 사례를 작성하다가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해주면 이 사례가 확 부각됩니다. 이거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론을 적용을 해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은 SWOT, SWOT 분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사분면을 만들어서 SWOT 분석을 하는 거 있잖아요. 사업 분석할 때.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이론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성공 사례를 분석할 때 어떤 이론 모델을 적용해서 정보를 분석할 때 이 사례 분석이 좀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리고 명료하고 깔끔하죠. 이러한 그 분석 틀은 그 외에도 뭐 BCG 매트릭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여러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은 뭐 그 예를 들면 젖소라는 게 있고 별이라는 게 있고 또는 이제 물음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업의 어떤 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모델이거든요. 이런 BCG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사업을 분석한다든가 이건 하나의 예시, 흔한 예시인데 그 외에도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이 성공 사례 분석할 때 적용하면 훨씬 그 사례가 품위가 있어 보이죠. 제가 말한 건 그냥 경영학적인 것이고 또한 부동산 분야는 또 부동산 이론을 적용해서 그 사례를 분석하고 또 문화예술 콘텐츠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관련 이론을 또 적용해서 그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특히 이제 이 검증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이 소설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설이 아니려면은 그 객관적인 문서 데이터라든가 아니 인터뷰한 자료라든가 설문한 자료 같은 이런 근거 같은 거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은 사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사점을 또한 잘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동산 또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 또는 이야기 작성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례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더라도 이제 역시 이것도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있는 그러한 경험담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겠죠. 이것도 역시 이제 교훈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험담도 스토리를 분석해야 됩니다. 스토리. 어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야기, 경험담. 그것도 이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되니 거기는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 이야기 설계도가 이제 스토리인데 이 설계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론을 적용하면 훨씬 더 멋있죠. 이론이라는 건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이론이라든가 또는 경영 분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러한 그 내용을 작성을 하면 훨씬 더 품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험담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게 좀 스토리식이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야 내용이 좀 탄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인터뷰 자료라든가 설문이라든가 또는 문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그 시사점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상으로 이번 그 2016년 창의 혁신 사례 경진대회
따라서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3가지 관점에서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들이 뭐 재미있게 하는 것이니까 뭐 재학생, 졸업생 또는 외부인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